자, 여러분은 지금 소통 테이너 오종철 그리고 욕 테라피스트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175회 생각 정리 스킬 복주환 마스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도 생각 정리된 얘기들을 이렇게 술술 뱉어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일기를 꾸준히 써왔고요.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요, 무대 앞에 나오면은 막 발표 불안증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김미경 강사를 따라가서 아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걸 또 녹음하고 베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 새로 목표를 정했다고 그랬어요. 책을 읽어야겠다. 예. 근데 한두 권 읽으면 절대 안 되겠다. 지나가다가 제 그 동기 중에 국문학과 다니는 누나가 있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한아, 너 말 잘하고 싶지? 잘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근데 너 알아? 너 빈수레가 유란하다. 이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큰 상처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말만 잘하려고 하면 안 된다. 책을 읽어라.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한 50권, 100권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5년 목표를 잡고 한번 1000권 읽어보자. 1000권? 예, 그 목표를 이제 딱 잡게 됐어요. 그리고 이젠 시간이 흘렀어요. 그 책을 읽는데 처음에는 막 자기계발서, 실용서, 만화 같은 어떤 그런 가벼운 책들을 이제 막 읽기 시작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책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 인문학, 문화, 예술, 경영 다양한 어떤 그런 책들을 이제 읽게 됐죠. 깊이 있게 이제 책을 읽다가 제가 이젠 어느 순간 25살이 딱 됐는데 그때 이젠 목표를 달성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다 가로짓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됐으면 내가 지금 너무 비참하다. 제발 안 읽었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이렇게 했는데 자 과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박수 주세요. 5년 만에 1000권. 1000권. 예. 그럼 1년에 한 200권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다독가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잖아요. 책이 이제 읽다 보니까 저는 너무너무 이제 재밌어가지고 읽었는데 그러면은 결론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딱 깨달은 거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A라는 철학이 나오면 B라는 철학이 나오고 그 가운데 있는 C라는 철학이 나오고 막 이렇게 계속 생각이 복잡해지고 컴퓨터로 비유를 흔히 했는데 컴퓨터에 파일과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 컴퓨터가 어떻게 되죠? 더 느려지잖아요. 생각도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말을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야, 아니 빈수레가 요란한 줄 알았더니 찬수레도 요란하다. 이제 예. 아니 찬술에는 말이 없다지. 말이 없다지. 느려졌으니까. 그런데 꼭 그 책을 많이 읽으면 사실 말을 잘하게 되죠. 근데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철학서 몇 가지를 읽었습니다. 그때 이제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의 세계라는 책이 있는데 말 이전에 침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이전에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함석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말이 죽어 글이 되고 글이 죽어 생각이 되더라. 막 하이데거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적을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좀 시간을 좀 드립시다. 자, 뭐가 죽어야 뭐가 된다고요? 말이 죽어 글이 되고 글이 되고 글이 죽어 생각이 되더라. 생각이 돼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이제 읽긴 읽는데 관심사가 생긴 거예요. 말을 잘하려면은 생각 정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생각 정리에 관련된 책 그리고 강연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모조리 다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발견했던 게 뭐냐면은 마인드맵인데 디지털 마인드맵 이런 도구를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그 이제 강사님들 말씀자인 강사님들 다 찾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복주환 저자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왜 말을 잘하는 것 같으셨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감성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게 순서대로 이야기한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이젠 자문자답 같은 걸 하거든요.
저는 이제 강연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풀어내지만은 예를 들어서 설민석 강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 강사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 연습하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딱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도입부에 이 얘기를 하면은 그다음 자연스럽게 교육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 주제를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듣는 상대방이, 듣는 학습자들이 전체의 그림을 알고 들으면 이야기가 쉽잖아요.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지는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은 김치, 뭐 유네스코에 지정된 우리의 문화유산 김장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때 이거를 이제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질문이에요. 자문자답. 김치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이렇게 이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습자들은 설민석 강사나 뭐 스타 강사나 명강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왜 빠져든지 모르고 그냥 부러워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계속 몰입이 되는데 사실 설민석 강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치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그럼 바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안 알려줘요. 네, 삼국사기에 뭐 어디에 보면은 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한번 여기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가 궁금해요? 해가 뭐지? 그러면은 그때 바로 김치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2000년 전부터 삼국시대부터 김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한 문장이 끝나잖아요. 그럼 다시 또 알게 모르게 은근히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추운 겨울날에는 김치를 묻을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때는 어디다 묻었을까요? 그럼 또 궁금해지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또 말을 해줄까요? 아니면은 그냥 감출까요? 감추죠. 왜요? 사람들을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석옹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아무것도 사실 아니에요. 석이 뭐죠? 돌석. 옹은요? 항아리잖아요. 돌로 만든 항아리인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이래요. 그럼 김치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몰입도 되고 재미있고. 저랑 비슷하네요. 네. 제가 사람 때리고 나서 바로 내가 너를 왜 때렸는지 제가 묻죠. 내가 너를 왜 때렸을까? 네. 왜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되는지 알아요? 계속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독서를 날리고 또 질문하고 독서를 날리고 이렇게. 예. 그럼 또 김창욱 강사님은 어떻게 해요? 김창욱 그 김미경 강사님이랑 김창옥 교수님이랑 되게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 김창옥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말씀이 어때요? 목소리가 어떠죠? 되게 좋죠. 그리고 말소리가 좀 느리죠.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창옥입니다. 뭐 제가 강사처럼 안 생겼죠? 이렇게 물어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전의 유머를 막 계속 둬요. 예,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날씨도 뭐 좋은데 뭐 제가 어떻게 생겼죠? 그런 다음에 미용사에 가면 잘 어울리게 생겼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미용실에서 잘 어울리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반전 유머를 계속 줍니다. 근데 그 유머가 한 3번 정도 반복이 돼요. 미용실에 가서 가게 생겼죠? 한번 웃음을 터뜨려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한 번. 그냥 오늘 강의라 생각하지 마시고 미용실에 왔다 생각하시고 졸린 분들은 편안하게 쉬십시오. 좀 일관되는 패턴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인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김미영 강사님 말 속에 이제 보면은 뭔가 공통점이 뭐냐면 두 분 다 뭔가 연기를 하는 것 같아.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김미영 강사님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얼마 전에요. 제 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 왜 이렇게 바쁘게 사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꿈 때문에. 누가 시켜서 뭐 꿈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대화치 네, 그렇죠. 직접 그 사람들의 역할을 해는 거예요. 네네, 역할을 해요. 근데 가족들이 되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좀 친근한 어떤 그런 인물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시는데 김창옥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이걸 또 하나를 포함시켜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김미영 강사님 똑같이 해볼게요. 뭐 엄마 왜 이렇게 뭐 요즘 제 딸이요 굉장히 이제 바빠졌어요. 그래서 엄마는 왜 이렇게 엄마가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너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사니? 왜 이렇게 바쁘게 사냐고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했냐면은 누가 시켜서. 누가 그랬는지 알아요? 꿈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김창옥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냥 대화체가 아니라 연극에서 독백체라고 하거든요. 속마음을 꼭 얘기를 해줘요.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진짜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있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뭐 이건 맥락이 좀 다르지만 얼마 전에 제가 좀 정신과에서 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무대 앞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선뜻 말하기 좀 힘든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서슴없이 이제 내뱉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은 스타 강사 세 분의 이야기를 지금 현장에서 들으시죠.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와우. 그러면 우리 또 강의 업계 우리 대부이신 우리 오종철 대표님은 어떻게 강의? 저는 어떻게 분석해봤어요? 현재 분석 중입니다. 아쉽다. 분석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리액터즈소라고 해서 이제 오종철 형님이랑 같이 해서 그 저자 강연회를 같이 토크쇼를 같이 했잖아요. 제가 그때 경험해본 바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상당히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잘할 수 있게끔 유도 질문을 잘해주세요. 그래서 질문을 이제 하다가 보면은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좀 말이 3000%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다시 그 맥을 짚어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본이 없어요. 예. 대본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나라 그 출판 기념회나 이런 모든 강연은 전부 다 사회보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런 능력들이 되게 탁월하세요. 예. 이 바라보는 눈빛들 봐라. 여기 오신 분들에 한해서 책 내시는 분들은 제가 출간기념회 MC 봐드릴게요. 와. 야, 이게 누군가의 스타일을 그러면 처음에는 그분들처럼 이렇게 따라해보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까 배운 것이 이제 연극이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대본을 이제 분석하듯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따라해 본 거죠. 그분들의 말을 표현만 해봤던 거예요. 근데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분석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은 이게 어떤 방법이지? 예증법인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고 3단 논법인가? 막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저는 아까 이제 생각 정리 스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정말 아까 디지털 마인드 맵까지 왔어요. 그러면 단순히 생각 정리 스킬은 내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지도 그려나가듯이 그냥 이렇게 배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각 정리하면은 생각하고 이제 기록하는 데서 이제 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깨달은 바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단순히 생각은 기록해서 멈추면 그건 하수입니다. 정말 중수 고수들은 뭐냐면은 생각, 기록, 수정까지 가더라고요. 수정은 뭐냐면은 나만의 방식으로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노트를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도 댁에 돌아가셔서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얘기를 한다면은 어떻게 표현하지?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지? 하면서 생각을 재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단순히 디지털 마인드맵이나 뭐 마인드맵이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원리를 알고 도구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통 그 디지털 마인드맵이 보면 요즘 뭐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는 것들 혹시 보신 거 있으세요? 다 아시나요? 디지털 마인드맵이 뭔지조차 모르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디지털 마인드맵은요, 이 마인드맵 아시죠? 토니 부장이 만들었던 마인드맵도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인드맵이라는 것은 생각의 지도, 마인드맵 이런 뜻인데요. 토니 부장이 만든 이 프로그램을 이제 그 컴퓨터로 고안한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마인드맵을 좀 배운 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 안에 집이라는 글자를 가운데다 딱 써요. 그러면 안방, 그 다음에 화장실, 거실, 부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안방에 가면 또 거기서 텔레비전이 있어, 침대가 있어, 이렇게 내 생각이 지금은 뭉쳐 있었는데 지금 그게 다 구조화 시키실 수 있잖아요. 이게 마인드맵의 기초예요. 근데 그걸 지금 이제 디지털화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디지털 마인드맵으로 이제 교육을 시작했지만 도구에 좀 관심이 많아져서 뭐 디지털 마인드맵 또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서 국내외로 300가지가 넘는데요. 도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그런 도구들, 예를 들어서 마인드맵, 디지털 마인드맵, 로직 트리,
논리의 나무라는 뜻으로 문제 해결할 때 쓰는 도구고요. 만다라트라는 요즘에 책 안에 제 맨 앞에 이렇게 보면은 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이제 내 생각을 채우는 만다라트라든지 그런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단순 분류가 아니다. 네, 이 도구들이 다 각자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모든 도구들이 거의 이 하나의 원리로 다 파생되어서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마인드맵이든 로직트리든 만다라트든 목적만 다를 뿐이지 이게 그 원리는 하나가 있구나 이렇게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원리가 있구나, 원리가. 예, 그리고 굉장히 쉽다라는 거. 생각 정리가 좀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어렵다라고 생각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생각 정리 관련된 책들이요 대다수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생각 정리하면 로직 트리 나오고 막 MEC 개념 나오고 막 기업의 사례들 나오고 예. 근데 그게 이제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도구 자체는요 굉장히 쉽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이제 뭐 300개가 넘는 그런 생각 정리의 어떤 도구들, 툴이 있는데 지금 다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복주환 작가가 얘기하려는 건 내 거는 되게 쉽더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과연 어떤 방법입니까?